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부동산 뉴스를 못 읽었어요. 어제 못 읽었던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오늘 부동산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확대, 도심 활력 증진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도심 재개발이라고 써놨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문해가지고 2020년 말까지 이 도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거 용역을 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여기 요번에 지금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도심 재개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보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란 게 있거든요. 요 내용에 대한 그 기본 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겠다. 그래서 어떤 방향대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이런저런 언론에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서울시 도심재개발 공공주택 확대, 도심 활력 증진에 역점을 두겠다. 도심 활력 증진에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는, 도심 활력 증진은 이 낙후된, 지금 세운상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을지로라든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도심 활력 증진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앞에 부분이 사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확대.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과거 우리가 흔히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이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그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이제 공장 재개발 사업, 도심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일컫다가 2018년 2월 9일날 이게 두 개가 이 사업들이 합쳐지면서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 하나로 뭉뚱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두 개로 나뉘게 됐는데 이 재개발 사업 안에서 이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구분해서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과거 이름으로 따지자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는 얘기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2004년에 처음 기본계획 2010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과거로 따지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은 2005년에 수립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아마 수립할 겁니다. 요거에 대한 보도자료도 언젠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 이제 이런 방향이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 핵심은 공공주택 확대라고 했습니다. 공공주택 확대라고 하는 거는 공공이 소유하고 또는 공공이 주체가 돼서 공급하는 그런 주택에 대한 개념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임대 목적의 주택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도 서울시가 계속 얘기하던 거 있었잖아요. 도심지 안에 이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는 곳에 주거 비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주택의 숫자를 늘리고, 그 주택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많이 늘리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용적률 중에 임대 아파트로 환수한다. 그래서 도심지 안에 있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골자 얘기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 출발점은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국토부가 서울시도 그린벨트 내놓으라고 했더니 서울시는 아니다. 서울시는 이런 도심 내에 있는 택지, 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쪽에서 그 물량들을 뽑아서 주택 공급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하면서 이 내용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이어져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의 서울시의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때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져가겠다.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그 내용이 포함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거 비율을 확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인다. 대부분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은 업무 시설을 짓기 위한 업무 시설, 그러니까 업무용 건축물들을 주로 짓는 방식인데 아파트를 잘 짓지 못하게 비율을 되게 강제했는데 되게 의외인 게 공공이 서울시가 나서서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의외거든요. 더 주지 못해, 더 안 줘서, 더 못 받아서 안달이었어요. 이제까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은.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건설회사들 입장에선 편해요.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보면 시공사 선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시공사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서울시 안에 주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이 시행사가 땅을 사가지고 그냥 빌딩 적어주고 팔아버린 이런 형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주택이나 사무실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그 재개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에 있었던 소유자들이 다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체에 어려운 문제 생기고 상가 관리도 되게 어렵고 MD 구성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도 잘 안 되고 건설회사도 결국 지어서 팔아서 나온 수익 가지고 건설 지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들 공사비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못 받으니까 잘 안 들어가고 망가지는 사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군 건설사들이 핵심 지역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도 조합 방식이라고 안 들어간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거 비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아파트는 어쨌거나 임대가 껴있든 안 껴있든 잘 팔리니까 도심지 안에서는 팔리니까 상대적으로 이 건설회사들 이런 쪽은 이제 매력이 좀 생기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도심 상업지역은 원래 일반 상업지역 이런 토지는 집을 지으라고 있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용도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짓게끔 하는 방식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용도로 참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게 이게 오히려 그럴 거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왜 용도를 이렇게 나눠놨냐. 상업지역에 주택 많이 짓게끔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는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도심지 안에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이 빌딩 지으라고 건물 지으라고 상가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땅에는 집을 많이 지으라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게 참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도 방향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밑그림, 그 바탕에는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상가를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 내용을 앞으로의 장기적인 서울시 정비사업의 로드맵에도 반영시키겠다.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에서 밀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세운 4구역이 SH에서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그 기사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분양 신청률이 40%도 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36.5%밖에 안 됐거든요. 그 얘기는 그 재개발 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겠다라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 구분 상가 또는 그 안에 있는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공급받게끔 호텔 뭐 이런 것들 받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나 현금으로 청산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SH에서도 아마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또 유력한 거는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대로 정비 계획을 다시 뭐 이제 지금 다른 구역들 사업이 이만큼 진행되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 사업 계획들 변경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비율 높이고 임대 아파트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아마 사업 계획 확 틀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은 제가 블로그 또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게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이따 재개발 관련해서 기사 조금 더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은 억누르면서 전혀 다른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엇갈린 정책이 나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역사도심의 지역 신규 정비 예정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되게 막 공격적으로 확대도 검토한다라고 했으니까 해줄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인 거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 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 직주 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데나 하진 않는 거고요. 권역별 지구 중심지. 지하철역 가까운데 큰 도로들 물려있는 그런 핵심 지역들, 지금 때 보면 적어도 준주거 지역 또는 일반 상업 지역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지역들에서 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뒷부분에 보면 약간 혜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과거에 추진해왔던 이력들을 보면 하나의 큰 지구를 놓고 그 지구 안 이 뒷부분에 보면 약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 언급도 있습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 많아요. 이 하나의 큰 정비구역을 갖다 여러 지구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사업해왔던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백범로 주변에 있는 또는 마포대로 주변에 있는 이런 데 보면,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구역 1구역 52지구, 53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도 넘어요, 지구가. 그러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지구별로 사업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구역을 지정할 때,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 사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어 와서 이미 많이 기반시설 부담하면서 도로도 넓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되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곳들이 얼마 없는데 이 남아있는 곳들도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해야 돼서 사업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거나 주민 부담이 유지되고 있다. 선행 어떤 계획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그래도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2020년 말까지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딱 이걸 볼 때 기존의 사업 시행자들이 어떻게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들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곳들이 이 2030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 이걸 추진하는 지역들이 꽤 나올 수도 있겠다. 얼핏 지금 생각나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들이 다시 지금 공공주택 확대, 공공상가가 확대되는 형태의 사업 방식이긴 할 거지만 그런 바람이 조금 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보도자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을지로 3가 4가 세운 6구역 소유주들 재개발 사업을 독자 추진하겠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건 뭔 소린가 싶어서 사실 좀 봤어요. 이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전면 재검토에 반발해서 인쇄소 종합단지 등이 조성 준비위를 발족했다라고 해서 뭔가 봤더니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이 사업을 거부하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시행 사업으로 가겠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지면옥과 양미옥과 같은 노포가 없는 을지로 대로변에 3,000평을 우선 개발해서 사무실 빌딩과 인쇄종합단지 등 연면적 4만 평의 첨단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들이나 이런 경우는 그쪽에 먼저 유치를 시켜서 세입자들도 보내고 또는 영업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개발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지고 어떻게 이제 향유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답답하니까 뭔가 다른 사업 방식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끄집어서 읽어낸 이유는 뭐냐면, 민간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들, 이 토지주들이 원하는 사업 방식과 사업 어떤 그 방향과 이 서울시 또는 공공에서 자꾸 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기사화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읽어봤던 그런 내용에 비교해서 비춰볼 때, 또 앞에서 얘기했던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방향 자체는 또 달랐잖아요. 이 공공의 주택, 공공임대를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용적률을 끌어올려서 집을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였고,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후된 이런 시설들은 남겨놔야 된다. 참 이 역사 문화 보전의 가치, 그 기준을 누가 세울 것이냐, 참 여러 가지로 이 재개발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지금 기사는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요거는 밸류맵에서 보도자료를 낸 내용을 갖다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단독주택이 거래 침체 속에서 법인 매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2배란 얘기입니다. 자, 서울 단독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밸류맵 같은 경우는 항상 조사하는 자료가 토지, 건물, 이런 주택들, 이제 그런 거래 사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능성, 이 지도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표현해놓은 기능성 지도, 뭐 이제 그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단독주택들 거래량들을 봤더니 핵심은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뭐 대출을 잠그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거래된 내용 중에서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이 작년에는 11.2%였는데 올해는 21.9%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면 거래 건수로 따지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800여 건 가운데 3,370건이 실제 거래가 된 사례 정도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법인 조합 지자체 매입이 378건으로 11.2% 정도였는데, 근데 올해 1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1분기가 그 정도 숫자였고, 올해 1분기 봤더니 3,370건에서 1,700여 건으로 이 거래 건수는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156건으로 21.9%로 378건에 비해 숫자는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거래된 이 내용 중에 비중은 보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회사, 무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시행사라든가 뭐 이런 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개인이 나 개인 외에 별도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또는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대출이라든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이 부동산 대책에 따라 차단되어 있는 반면, 법인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자,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간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법인 명의로 매입해서 종부세 등의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다. 실제 법인의 필요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도 많지만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절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자금 조달, 대출 부분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제 원래 읽으려고 했던 기사인데,
공덕 SK 리더스 뷰가 취소 가구에 수요자 관심이 몰리고 있다.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2017년에 분양을 했었던 이 공덕 SK 리더스 뷰, 공덕역, 이 롯데캐슬 프레지던트고요. 맞은편에 여기가 공덕 더샵,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덕 파크자이,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요 위쪽 같은 경우는 아현뉴타운 끝자락에 있는 데인데, 이 공덕 SK 리더스 뷰가 이제 일반 분양을 했었고, 당시에 9억이 안 되는 금액에 분양을 해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물량이 나왔는데, 이 취소분 물량이 재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시의 분양가대로 취소분이라서, 미계약분 이런 게 아니라 취소분이라서 과거의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억 8,240만원, 97제곱미터니까 30평형대 후반, 거의 40평형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억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저렴한 거죠. 그래서, 당장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청약을 했는데, 어제 47,000여 명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서 서버도 다운이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만 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이 트래픽이 가장 많고요. 화요일은 트래픽이 좀 적거든요. 근데 월요일이 28,000 정도였는데 3만이 넘게 사람이 들어와서 왜 갑자기 트래픽이 늘었을까 싶어서 어제의 이 회원들의 이 어떤 활동 이력을 좀 봤더니 평소보다 이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이 페이지 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평소에는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가 비회원들이 보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20만이 넘는 사람 비회원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비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봤을까? 그럼 일시적인 이슈가 있겠거니 해서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제 무슨 검색어를 통해서 카페안에 유입이 돼서 비회원들이 봤을까 봤더니 그게 공덕 SK 리더스 뷰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내용 보다가 좀 더 내용 보고 하고 싶어서 가입 회원 수도 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하루에 신규 가입한 회원 수가 한 500명에서 800명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1,5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런 이슈가 되는 분양. 와서 뭐 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참 좋다 로또라고 하는데 한번 어떤가 궁금해봤는데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본 거겠죠. 역시 싸면 여전히 달려드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 47,000명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분, 72년생이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기사들 짧게 읽고 그냥 영상 하나로 끝내도록 할게요. 성남 구도심 1억 차익 기대된다. 이달 8,000 가구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성남 금광1구역하고 그 다음에 중1구역이 분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보시면 금광1구역을 재개발해지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라는 아파트, 금광1구역 재개발에서 지어진 아파트인데 일반 분양 개수도 되게 많아요. 두 개 단지의 총 세대수가 7,731, 그랑매종이 5,420세대, 세대수가 5,320세대짜리 대단지예요. 그리고 중1구역이 하늘채 랜더스원인데 여기가 2,411가구인데, 자, 금광 1구역은 일반 분양이 2,329개고요. 그 다음에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중1구역은 일반 분양이 1,000개 정도 되는데, 이 지도가 이게 8호선입니다. 그러니까 8호선이 쭉 복정에서 내려오면 산성역, 남한산성 입구역, 신흥역도 있는데 여기 지금 빠졌어요. 이 지도 중요한 건데 왜 빠졌을까? 여기 보면 단대오거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1구역은 단대오거리역 쪽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역 밑에가 중1구역입니다. 신흥 2구역도 분양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단지가 올해 나올 성남에, 얘네도 보시면 이게 5,300이니까 얘도 크겠죠. 신흥 2구역도 4,714세대, 일반 분양은 한 868개. 그래서 분양이 이렇게 대단지 물량들이 나올 건데,
기사에서는 뭐 시세 차익이 1억 원 이상 기대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가 5억 원대 후반대, 6억이 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1,800만 원대, 1,900만 원대 요 정도일 거라고 하는데, 입주한 지 꽤 된 단대동의 단대푸르지오. 이 단대푸르지오가 1000세대 좀 넘을 겁니다. 1000몇백 정도 될 거예요. 이게 2012년 9월인가 10월에 입주한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한 지 벌써 한 7년 차 되는 단지인데, 여기가 지난달에 7억 원에 팔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새 아파트, 더 대단지인 아파트 나올 게 1,800, 1,900. 그러니까 5억 후반 나오면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1억 원 이상 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업 시행자가 LH라서 분양가를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이긴 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가격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아무튼 구성남 쪽,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해 보실 만한 단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제 읽으려고 했던 기사 중에 아니었던, 예, 부산 힐스테이트 명륜 2차 청약 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고 경쟁률이 6.67대 1이다. 평균 경쟁률이 3.1대 1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요새 미분양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 가보면 곳곳에 미분양 판다고 현수막도 보이고, 그 다음 모델하우스들, 뭐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경쟁률이 어쨌거나 요번에 그 686가구 모집하는데 2126명이 청약해서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1순위 마감을 했다. 그래서 특히 인기 있었던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354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6.6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3.1 평균 정도 나오면 아마 미분양, 미계약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거 안 되면 에이 말아야지 하고 청약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 힐스테이트 명륜이 있는 동래구가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대출 제한 이런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좀 제한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 청약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작년 가을에 보면 요 맞은편 쪽에 보면 온천이 구역이라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분양할 때 거기도 어쨌거나 청약 경쟁률이 붙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미계약들 나와서 줍줍 와가지고 주워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뭐 지금 부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경쟁률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가 얼핏 살펴봤을 때 분양가가 5억대 후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명륜역, 이 부산 1호선 명륜역 역세권이기도 하고, 맞은편 쪽에 보면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산 안에서 지어지는 이 아파트들 보면 이제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산 구릉지 이런 쪽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부산 재개발 구역들이 은근히 역세권 아닌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에서부터 한 블럭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돼서 이제 그걸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은근 많은데, 여긴 보니까 이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전체 그냥 일반 분양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7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모두 일반에 분양했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이고 평지고, 제가 여기 올 1월 달에 근처 이렇게 가면서 위치는 대충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매입해가지고 분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났었냐면, 위치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 레미안 장전이라고 부산에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 여기가 6억대 중반 후반, 예, 그 정도까지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거기도 보면 1호선 장전역, 그리고 이제 그 부산대역을 끼고 있고, 그다음 평지 거의 한 2,000세대 넘죠. 이제 그리고 평지고 역세권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레미안이라는 브랜드가 맞물리면서 인기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날만한 위치가 아니었을까. 물론 세대수도 부족하고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힘든 시장 겪고 나가면 또 다음 상승, 만약에 부산이 어떤 이 조정장들, 긴 조정장들 또는 하락장들 꺾고 다시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선두에 나서서 또 선호도 높은 그런 단지로서 관심 받을 만한 단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제 이 기사 봤을 때 제가 진짜 되게 황당했습니다. 이 일몰제 관련해서 일몰제 규정 자체가 좀 되게 엉터리거든요. 애초에 2012년에 일몰제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그 경과 규정이 개정될 때도
그 일몰제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 이미 이 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재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기는 하지만 사업 추진체들이 안 가는 데들, 이런 데들을 좀, 빨리빨리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 좀 껴맞추기 식으로 만들어진 법령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에 대한 어떤 해석,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전에도 재개발 사업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가 있는 게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 받고 무조건 추진이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정비구역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일몰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구역 지정이 먼저 됐냐, 추진위가 먼저 승인된 곳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주들이 구역마다 조금 다른데 약간 좀 삐져나온 거죠.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가 이미 있었는데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 구역 지정을 받은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 정비계획 수립을 2012년 2월 1일 이후에 한 데들 같은 경우는 묘하게 그 일몰제 규정을 피해가지고 사실 정비구역 해제가 정해진 시점까지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게 없으니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행운을 얻은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가제율 7이라고 하는 데다 가제율 단독주택 6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내용, 우리는 지금 일몰제에 따라서 해제가 되는 건가요? 라고 이 해당 추진위원들 또는 추진위원회 또는 아니면 여기 소유자들이 서울시에 질의를 했고, 그 회신이 올 때, 여기는 그 내용에 딱 엄밀히 말해서 법의 문장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제가 블로그에도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목이 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해제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국토부에다가 이제 지금 의견서를 서울시가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과 규정을 다시 개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일몰제 적용, 이게 도시정비법 20조입니다. 일몰제 규정이 적용되게끔 경과 규정도 바꿔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여기까지도 싹 해제를 시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율 7구역은 2012년 6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7년 정비 예정구역 단계에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추진위가 2007년에 수립된 거죠. 근데 정비구역 지정은 2012년 6월이라서 2012년 2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과규정 2015년에 적용된 이 일몰제 이 경과규정이죠.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 이내에 4년이 되는 시점에 일몰 적용되게끔 하는 그 경과 규정에서 빠지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시도 정당하게 법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방법이 없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도입의 취지나 논리적 적합성,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역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라고 하고, 그래서 매일경제하고 통화하면서 법 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해제시켜달라 이거죠. 해제시킬 수 있는 규정을 넣어달라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 거죠. 자, 진짜 환장하는 거죠. 이게 아직 물론 지금 보니까 이 가제율 7구역은 현재 73% 정도 찬성률이고 기준이 75%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요게 지금 바로 적용,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용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일몰제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적용되게 되는 규정은 여기는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적용되는 건 아닌 거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범위는 법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 바뀌는 내용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잘하면 피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갈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들도 2020년 3월
2020년 3월 2일 이전에만 조합 설립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른 부단히 지금 동의서 받아가지고 넣으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관적인 스탠스, 이 재개발 관련해서 되게 해주려고 하는 뉘앙스는 없어요. 서울시도 보시는 것처럼 해제 어떤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 추진하는데 동의가 이렇게 쌈박하게 팍팍 만들어지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되게 미온적인 스탠스, 해제 쪽도 목소리를 좀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이제까지 여러분 읽었던 것 같아요.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요청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3분의 2, 60% 동의만 있으면 토지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만 있어도 되는 걸 갖다가 과도하게 75% 동의를 만들어 갖고 아예 그때 검토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느꼈던 거죠. 진짜 재개발 투자가 리스크가 지금 되게 많은 시절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달아올라 있는 시장, 그리고 이번 서울시의 포지션에서는 이 재개발 사업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할 수 없는 진짜 허들이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또 껑충 대출이 막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도권 아파트의 집단 대출의 여파로 그냥 원인까지도 얘기를 해줬네요.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 6천억 원가량 증가했다. 4조 9천억 원이 늘어났던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라고 해서 지금 대출이 막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기사를 꼽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는 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담보대출들 많이 늘어나죠. 특히 입주하게 되면 입주할 때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입주 때 대출 쓰면 싸잖아요. 금리가 저렴하니까, 집단대출들 금리가 저렴하니까 보통 대출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게 맞물려 있는 건데, 그거 말고요.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 안에서 대출 관련된 검색어들을 알림에 넣어놓고 대출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 읽어보거든요.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대출 관련 광고들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사실은 이제 보면 제재를 하거나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알람을 스마트폰에 걸어 놓은 건데, 근래에 대출 관련된 질문글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몇 배 수준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시절은 언제일까요? 집을 사거나 대출을 활용해서 뭔가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동안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하다가 근래 들어서 한 2주? 1,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요새. 이게 부동산 시장의 수요의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빅데이터 그런 거죠. 만약에 담보대출이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 대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 이런 피드백들, 검색 엔진에서 검색량이 늘어난다거나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매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그널들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흐름들이 근래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어떤 움직임 속에선 보이고 있더라 싶어서 한번 좀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개의 뉴스를 읽다 보니까 어제 안 읽은 것도 있고 해서 뉴스가 좀 많이 늘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아무튼 부동산 뉴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내일 부동산 뉴스를 못 읽을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른 이슈와 부동산 이야기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